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방 카입니다. 네, 이제 9월이고 또 좀 있으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또 긴 추석 연휴 동안 또 우리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9월에 읽으면 좋을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을 오늘은 3권을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3권 다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첫 번째 책은요. 네, 바닷가의 루시입니다. 이 바닷가의 루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팬들이 많아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이제 기존의 윌리엄과 루시 시리즈로 연작 소설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 책은 네 번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전작을 다 읽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작가가 참 친절하게도 기존의 작품을 읽지 않아도 전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또 세밀하게 이제 극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 책에서 배경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요즘 다시 또 좀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책은 이제 코로나라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고 그냥 바이러스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인 루시는 작가고 뉴욕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인데, 어느 날 전 남편이 나타나서 어떤 심각한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이 될 것 같으니 바닷가 마을로 떠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루시라는 여성은 전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이 기생충 학자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이제 전 부인을 찾아가서 함께 이제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이 전 부인은 한 1, 2주 있다가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단촐하게 짐을 싸서 바닷가 마을인 메인주 으로 떠나게 돼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팬데믹 시절에 겪었던 불안, 그리고 매일매일 그 뉴스를 확인했었던 그 순간, 또 주변 사람들과 또 어떤 친한 지인들의 바이러스 감염, 죽음, 또 마트에서 벌어졌었던 사재기, 2주간의 격리, 이런 상황들을 참 그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바이러스 앞에 소시민인 나는 작은 선택의 앞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했냐,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 해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전 남편이잖아요. 게다가 이 윌리엄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나쁜 남자예요. 이 루시의 친구와 눈이 맞아서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여자랑도 이혼을 하고 한 여배우와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랑도 이혼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일로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살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미묘하고 긴장감이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중년을 맞이한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이런 스토리를 좀 읽어가는 재미도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록다운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작품 속의 루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이 바로 그러했는데, 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어두운 시절,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고, 이 책을 보면은 오라는 감탄사와 알 수 없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 했잖아요. 거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없음이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알 수 없음 때문에 삶이 가치 있고 또 살아볼만 하고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삶에서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선물이다. 29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알 수 없음이 결국에는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또
이 삶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남겨주는 책이고, 이게 막 엄청 스펙터클한 책은 아니지만은 네, 잔잔한 일상들을 굉장히 흡입력 있고 재미있게 이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한 권 손에 쥐면은 금방 읽으실 것 같은 그런 책이고, 문체도 좀 대작가답게 편안하고 유려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그 다정한 또 문장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 책은요, 아이가 없는 집입니다. 네, 알렉스 안도리의 작품인데, 사실은 그 스웨덴 작품 자체가 좀 국내에서는 생소하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또 추리소설이라고 해서 더욱더 좀 색다르게 다가왔는데, 이 알렉스 안도리는 그 공동 저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책을 공동 집필을 하고 있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율리아 스타르크 시리즈라고 써 있는데, 마치 셜록처럼 이제 시리즈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 작품이 이제 1권이고 국내에서 이제 처음 선보이는 그런 작품이에요. 처음에 이제 아이가 없는 집이라고 해서 뭔가 네, 좀 아이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난임이나 뭐 혹은 아이를 잃었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목은 책의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아이가 없다는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뭐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책의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스토리의 중심축은 모트 가문인데요. 이제 과거에 그 목재로 엄청난 돈을 번 그런 재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스웨덴 재벌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재력을 자랑했었던 집안이고, 지금은 조금 가세가 기울어져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4대째 네, 그런 귀족 가문으로서 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문의 둘째인 남자가 바로 이 책 속의 주인공인 율리아 슈타르크를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인데, 이 사진에 한 남자가 포대자루를 얼굴에 덮어 쓰고 있고 두 손은 결박이 되어 있는데 바닥 아래는 피가 흥건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진인데, 본인은 정작 그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고, 누가 내 핸드폰으로 이 사진을 찍었냐? 네,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원래 이제 주주총회가 있는 날 모든 가족들이, 지분 있는 모든 가족이 모이기로 했는데,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큰형이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쯤 되면은 이제 그 사진 속 인물이 큰형일 거라고 추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사건을 의뢰를 한 건데, 초반에는 당연히 어떤 경영권 문제로 동생이 이 형을 죽이고 어떤 자작극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탐정인 여잔데, 이 여자가 이제 또 전 남편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앞에 바닷가의 루시처럼 네, 또 전 남편이 등장합니다. 전 남편이 경찰이어서 이제 도와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 모트 가문을 이제 수사를 하러 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가문의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째와 또 둘째의 아름다운 부인, 그리고 육촌 그 형제가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5명인데, 5명 다 그날 알리바이는 또 있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이 큰형을 죽였을까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우선은 그 설정 자체가 이제 재벌 가문이기 때문에 재벌가의 그 꼬여있는 질투, 뭐 음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화려한 어떤 재벌가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범인을 네, 드러내놓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이러면서 범인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이고, 또 추리소설하면 좀 이렇게 기괴하거나 약간 공포스럽거나 이런 것 때문에 추리소설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재미있을 만한 추리소설이에요. 그렇게 막 징그럽거나 기괴하거나 그런 장면들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이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 무엇보다도 네, 정말 순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워낙 이 가문 자체가 이제 화려하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개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캐스팅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영상으로 구현이 될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너무너무 재미있는, 정말 한번 읽으면 순삭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다음 책은요,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예, 털보간장으로 유명한 이정모 작가의 찬란한 멸종입니다. 뭐, 이정모 작가는 뭐, 국내 유명한 박물관장을 12년 동안이나 지내셨고, 또 뭐 유퀴즈나 여러 이제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인데, 참 이분만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과학의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분도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토리텔링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이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이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5번의 멸종이 있었는데, 그 5번의 이제 대멸종을 중심으로 6번째 다가올 대멸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파트가 네, 3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파트 1은 대멸종은 진행 중, 파트 2 공룡 멸종으로 탄생한 최고 포식자, 파트 3 진화와 공생의 장대한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3파트를 나눴는데, 구성 방식이 독특한 게 뭐냐면요, 2150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오늘날에 흐르기까지 이렇게 시간순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책은 오히려 미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인류가 네, 멸종이 됐고, 이 인류의 역사를 인공지능이 기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말하는 인류의 멸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2100년, 뭐 2024년, 그 다음에 이제 1만 년 전, 이런 식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이 독특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저자가 이렇게 그냥 작가의 관점으로 서술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하고 삼엽충이 이야기를 하고 상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계속해서 네, 바뀌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문체 자체가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게 말하듯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도판들도 화려해서 좀 책을 읽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술술 잘 읽히는 그런 과학 교양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목이 굉장히 좀 반어적이죠. 우리가 보통 멸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떠올리는데, 여기에 이제 찬란한이라는 설명이 붙어서 왜 찬란한 멸종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멸종을 통해서 이제 다음 생명이 결국에는 탄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 멸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멸종이 없었다면은 네, 그 다음 어떤 생명체가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물론 이게 이제 찬란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다음 멸종은 우리 인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시대의 최상의 포식자, 그리고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진 종은 무조건 멸종했대요. 그러면 이제 6번째 멸종은 당연히 인간인데, 이 인간의 대멸종을 막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기존의 5번의 멸종은 어찌 해볼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멸종이었는데, 6번째 멸종은 우리 인류가 초래한 멸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이야기가 기결이 됩니다. 우리가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또 일상에서 노력을 하면 이 멸종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이 책이 전하는 네,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참신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한테 미안해 하잖아요. 우리가 너를 뭐 뜨겁게 만들어서 미안해, 너를 더럽게 만들어서 미안해, 지구한테 미안하는데, 지구한테 미안해 할 게 아니라 지금 인류 너네를 걱정해야 된다. 우리가 멸종해도 네, 이 지구는 살아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 지구에서는 또 다른 생명체가 네, 또
자라나겠죠. 그래서 이 지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인류를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의지가 더 문제라고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는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운 수치나 아니면은 그런 예견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이 책은 마치 친절한 선생님이 알려주듯이 좀 편안하고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추천하는 책이고, 일단은 네, 책이 재미있어요. 정말 교훈과 정보를 알차게 담고 있어서 뭐 어른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중학생 정도만 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나는 코스모스, 사피엔스 이런 벽돌책 읽다가 덮었다, 너무 어려웠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완전 추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에 읽으면 좋을, 네, 정말 순삭인 재미있는 네, 소설 2권과 또 비문학 1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추스!